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깊은 숲속을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여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낡아빠진 성황당 아래 썩어가는 마루 밑 틈새를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그 좁고 더러운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 아이를 밀어넣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둠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끊어 아이의 입을 막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품속에서 꺼낸 반쪽짜리 옥패를 아이의 강보 속에 쑤셔 넣으며 살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이 어미의 원한을 갚고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밖에서 횃불의 불빛이 번쩍이며 그림자들이 성황당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여인은 아이가 있는 마루 밑을 온몸으로 가린 채 밖으로 뛰쳐나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 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유인했다. 천둥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린 그 밤, 차가운 빗물은 마루 틈으로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을 씻어내지 못한 채 얼룩으로 남겼다. 그로부터 20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을 무렵 첩첩산 중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천왕봉 아래 순막에서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숯을 굽는 청년 개똥이의 몰골은 그야말로 산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얼굴과 온몸은 숯검정으로 뒤범벅되어 눈, 코, 입의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나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의 안광처럼 서늘하고 깊었다. 개똥이는 가마아궁이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을 바라보며 익숙한 솜씨로 굴참나무를 밀어넣고 있었는데 거칠고 투박한 손놀림 속에 묘하게 흐르는 기품은 마치 진흙 속에 파묻힌 옥석과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산속에 버려진 고아를 늙은 숫장이 노인이 거두어 키운 천한 놈이라 여겼지만 가끔 그가 무심코 먼 산을 응시할 때 풍기는 고독하고도 위험 있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곤 했다. 어느 날 장날을 맞아 개똥이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구운 최상급 참숯을 지게에 한가득 짊어지고 산을 내려와 장터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쌀 2가마니 무게가 넘는 짐을 지고도 마치 평지를 걷는 듯 가볍고 날렵했다. 장터는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잡상인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시끄러운 흥정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그리고 국밥집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다. 개똥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숯을 내려놓았는데 지나가던 양반네 하인들이나 왈패들이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검댕 묻은 얼굴을 보며 낄낄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숯을 팔아 병석에 누운 양아버지를 위한 약값을 마련할 생각뿐이었다. 그때 마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대감댁의 하인들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나 개똥이의 숯지게를 발로 툭툭 차며 시비를 걸어왔다. 어이, 숯 굽는 놈아. 이 숯 때깔이 제법이구나. 우리 조대감마님 댁 사랑방 아궁이에 넣으면 딱 좋겠는데 어디 값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하인 우두머리인 털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개똥이의 턱 밑을 지팡이로 쿡쿡 찔러대자 개똥이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소인이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구운 백탄이 옵니다. 제 아비의 약값에 쓸 요량이니 제값만 쳐주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털보는 개똥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을 탁 뱉으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흥정을 하려 들어 천한 놈이 대감마님 댁에 숯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돈을 받겠다고 썩 내놓지 못할까? 털보의 호통에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만 개똥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털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을 가져가면 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상도인 법입니다.
아무리 대감마님 댁이라 해도 백성의 고혈을 이리 헐값에 빼앗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개똥이의 당돌한 대꾸에 자존심이 상한 털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곁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 개똥이의 어깨를 후려쳤으나 놀랍게도 개똥이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 공격을 피하고는 순식간에 털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털보가 바닥에 나뒹굴자 당황한 나머지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개똥이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피하며 물 흐르듯 유연한 몸놀림으로 상대를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하면서도 한 번의 손짓에 뼈를 부러뜨릴 듯한 위력이 실려 있어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란이 커지자 포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개똥이는 더 큰 사단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숫지개를 둘러매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겨 산길로 도망쳤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휘감을 무렵 개똥이는 빈손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터덜터덜 숨막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태롭게 들려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피 묻은 헝겊을 입에 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력의 개똥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읍내 의원을 모셔올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개똥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어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개똥이에게 내밀었다. 개똥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이것을 받아라.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개똥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20년 전 빗물과 피에 젖었던 낡은 비단, 강보와 반쪽으로 쪼개진 영롱한 옥패가 들어있었는데 옥패의 표면에는 흙먼지 묻은 숫장이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용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 아버지,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개똥이가 묻자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개똥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이 천한 숯구덩이에서 썩을 놈이 아니다. 20해 전 그 비바람치던 밤. 네, 어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이 바로 너다. 그 옥패가.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다. 한양으로 가거라. 가서 너의 진짜 이름을 찾아라. 말을 마친 노인은 마치 짊어지고 있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고 개똥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개똥이는 노인의 식어가는 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대답 없는 산메아리만이 공허하게 숨막을 맴돌 뿐이었다. 밖에서는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금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며 개똥이의 통곡 소리와 뒤섞여 비장한 기운을 자아냈다. 개똥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패를 움켜쥐었는데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치며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을 노려보았는데 숯검정 묻은 그의 얼굴 위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 눈빛은 더 이상 산골 마을의 천안숫 장수 개똥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목처럼 그리고 구름 뒤에 숨어 승천을 기다리는 잠룡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제왕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이 좁은 숨막을 벗어나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관아의 마당. 곤장치는 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으나 정작 형틀에 묶인 노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품 문 입가로 신음만 흘리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기름진 고기와 향기로운 술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비스듬히 누운 현감 조대감은 붉은 비단뇨에 몸을 파묻은 채 갓 벗겨낸 짐승의 가죽처럼 번들거리는 얼굴로 뜰 아래의 참혹한 광경을 무슨 유희라도 되는 양 즐기고 있었다. 그는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입가에 흐르는 술방울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형방을 향해 더 세게 치지 않고 무엇하느냐, 저 늙은이가 관의 쌀을 축내고도 감히 살아서 나갈 생각을 하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호통을 쳤다. 뜰에 모인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체념과 절망이 그리고 자신도 언제 저 형틀 위에 묶일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때 관아의 육중한 나무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숯검댕을 온몸에 뒤집어 쓴 개똥이가 지게 가득 숯을 짊어지고 들어서자 살기 등등하던 마당의 공기가 일순간 묘하게 일그러졌다. 개똥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아 상복 속에 감춰진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 앞에 눈물을 삼키고 생계를 위해 다시 숯을 구워 관아로 납품하러 온 길이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냄새와 노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걸음을 멈칫했는데 숯 검정으로 가려진 그의 미간이 꿈틀하며 일그러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형틀에 묶인 노인은 다름 아닌 마을 어귀에서 콩죽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김노인이었고 그가 굶주린 손자들에게 먹일 관청에 버려진 쌀겨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이토록 가혹한 매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똥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라 당장이라도 달려가 형방의 손목을 꺾고 조대감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개똥이는 아버지의 유언과 품속에 숨겨둔 반쪽짜리 옥패의 무게를 떠올리며 어금니가 부서져라 깨물고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묵묵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온 조대감이 하필이면 개똥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조대감은 개똥이에게서 나는 매캐한 숯냄새와 땀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놈이 감히 관아의 신성한 마당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느냐. 내 놈의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술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조대감의 곁에 있던 아전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개똥이의 지게를 발로 차 넘어뜨리자 공들여 구운 검은 숯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 하얀 흙바닥 위를 검게 물들였다. 개똥이는 바닥에 흩어진 숯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응시했는데 그 순간 조대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감각에 휩싸여 흠칫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굽신거려야 마땅할 천민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높은 삼봉우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맹금류에 그것처럼 고고하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놈이 감히 눈을 깔지 않고 쳐다봐.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조대감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악을 썼고 그 소리에 형방과 포졸들이 하던 짓을 멈추고 개똥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내 놈 눈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아주 기분 나쁜 눈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그 건방진 눈빛이 꺼질 때까지 매질을 하라. 조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개똥이의 팔을 낚아채 끌고 가려 했으나 개똥이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낫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인은 그저 숯을 납품하러 왔을 뿐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매질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늘 사또께서는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형벌을 내리려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고 그 말투에는 천민답지 않은 위엄과 논리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대청마루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며칠 전 한양에서 내려와 객사에 머물고 있던 젊은 선비 이명환이었다. 명환은 겉보기에는 한량처럼 술잔이나 기울이는 유생 같았으나 실은 조정의 비밀스러운 명을 받고 지방의 민심을 살피러 온 암행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는 개똥이가 조대감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하는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며 술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저수, 장수. 겉모습은 비루하기 짝이 없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뿜어내는 기세가 범상치 않구나. 더욱이 방금 내뱉은 말은 무식한 천것의 입에서 나올 법한 것이 아니다. 명환의 예리한 눈은 개똥이의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과 위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육체를 단련한 무인의 것이거나 혹은 타고난 핏줄 속에 잠재된 고귀한 강인함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개똥이의 말대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조 대감은 직접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개똥이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놈이 천한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양반을 가르치려 들어 퍽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났지만 개똥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단숨에 조대감의 손목을 꺾고 몽둥이를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는 지금 자신이 폭발하면 병든 김노인을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죄 없는 백성들까지 화를 입을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짐승 같은 인내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매를 맞을수록 그의 눈동자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조대감의 영혼을 꿰뚫듯 응시했고 급기야 조대감은 때리는 자신이 오히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매를 맞으면 울고불고 빌어야 마땅하거늘 어찌 독사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본단 말이냐? 조대감의 떨리는 목소리에 개똥이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등에는 시뻘건 멍자국이 선명했으나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읊조리듯 말했다. 진흙탕에 구른다고 하여 연꽃이 그 향기를 잃겠습니까? 짐승의 탈을 썼다고 하여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또의 매질은 제 육신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제 마음속에 올고듬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무심결에 내뱉은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비유는 고전 시가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었고 이를 들은 이명환 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방금 처염상정, 주란 장증의 뜻을 우리말에 빗대어 말하지 않았는가? 산골 숫장수가 어찌 저런 고결한 정신을 품고 있단 말인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조대감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괜히 헛기침을 하며 포졸들에게 개똥이를 내쫓으라고 손짓했다. 에이, 재수없는 놈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포졸들에게 떠밀려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개똥이는 흙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툴툴 털고 일어나 흩어진 숯 조각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관아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똥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고통받는 김노인의 신음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 썩어빠진 세상, 힘없는 자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언젠가는 내 손으로 뒤집어 엎으리라고.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개똥이 위로 드리워졌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대청마루에서 보았던 젊은 선비가 부채를 접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아하니 뼈가 부러지진 않은 듯하구나. 허나 속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게야. 선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개똥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뉘신지 모르오나 천한 놈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옷 버리십니다. 개똥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선비는 나지막이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이라. 자네, 글을 배운 적이 있는가? 아니면 본래 숯을 굽는 놈이 아니었던가? 선비의 날카로운 질문에 개똥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짓 모르는 척 대답했다. 글이라니요. 까막 눈이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주워들은 소리일 뿐입니다.
개똥이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있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버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낯선 언어들이 튀어나온 것에 스스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선비 이명화는 멀어져가는 개똥이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매 안에서 작은 붓을 꺼내어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눈빛은 왕우장상의 기상이여 말본새는 선비의 법도를 닮았으나 몸은 천한 숲 굽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필시 사연이 있는 자로다. 저놈의 뒤를 캐봐야겠어. 어쩌면 내가 찾던 그 잃어버린 고리일지도 모르니. 명화는 부채를 펴들고 개똥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편 관아를 벗어나 깊은 숲으로 들어선 개똥이는 냇가에 이르러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물에 얼굴을 쳐박았다. 차가운 물이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물 비친 자신의 얼굴 옆으로 20년 전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남겼다는 옥패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는 젖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흉터투성이인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뜨겁고 이토록 위험한 것인가. 숲속의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젖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듯 나뭇잎들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던 밤, 가난한 소장농 박씨의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통곡 소리가 새어나와 온 마을을 비통함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니 이는 조대감의 가혹한 수탈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굶어 죽은 박씨의 어린 딸 꽃분이의 싸늘한 시신을 부여잡은 어미의 절규였다. 관아의 창고에는 썩어나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쥐들이 파먹고 있었으나 조대감은 흉년이 들었다는 핑계로 소장료를 올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세간살이마저 남김없이 앗아가 버렸기에 꽃분이처럼 힘없는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병마에 시달리다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개똥이는 숯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 처참한 곡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지프로 엮은 거적에 덮여나가는 조그만 시신을 보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번 관아마당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욱 뜨겁고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올라 쥐고 있던 지게 작대기가 으스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자신의 혈관 속에서 요동치는 뜨거운 피가 이제는 행동하라고 짐승만도 못한 탐관오리들을 응징하여 억울한 원혼들을 달래주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개똥이는 숨막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궤짝을 열어 검은 무명천과 튼튼한 밧줄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산짐승을 잡을 때 쓰던 날카로운 단검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는 숯검정을 얼굴에 더 짙게 문질러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검은 천으로 복면을 하여 눈만 내놓은 채 익숙한 솜씨로 옷매무새를 단단히 여미니 그 모습은 낮에 보았던 어수룩한 숫장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과 같이 날렵하고 살기가 감돌았다. 개똥이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숨막을 빠져나와 관아를 향해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놀림은 낙엽조차 밟지 않는 경공술에 가까운 비범한 것이어서 숲속의 올빼미조차 그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관아의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나 개똥이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니 그는 담벼락 옆에 고목을 타고 순식간에 기어올라 기와 지붕 위에 납작 엎드린 채 관아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마당에는 졸고 있는 포졸 몇 명만이 창을 끌어안고 꾸벅거리고 있었고 곳간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술판을 버려놓고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 세상 모르고 자빠져 있었다. 개똥이는 지붕 위에서 돌멩이 하나를 던져 엉뚱한 곳에 소리를 내어 포졸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그 틈을 타 그림자처럼 마당으로 뛰어내려 문지기들의 혈도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비명지를 새도 없이 기절시켰다. 육중한 곳간 문을 여는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천장까지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곡식 가마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들이 다 백성들의 피와 땀이거늘. 내 놈들이 배를 불릴 때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죽어갔구나. 개똥이는 이를 갈며 쌀가마니들을 하나둘씩 들어 올려 담장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게가 한 섬이 넘는 것들이었음에도 그의 손에서는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녔다. 그는 미리 봐두었던 담장 밖 구석진 곳에 곡식을 쌓아두고는 챙겨온 붓으로 벽면에 큼지막하게 활빈 호핀이라는 두 글자를 써넣어 자신의 행적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객사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밤마시를 나왔던 선비 이명환은 우연히 관아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담장 쪽으로 접근했다. 그는 담장 너머로 검은 복면의 사내가 곡식 가마니를 나르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으나 곧 그 사내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다. 저자의 무공은 정파의 무술과는 다르다. 거칠지만 실전적이고 짐승의 움직임을 닮았어. 혹시 낮에 보았던 그 숫 장수인가? 명환의 예리한 눈초리는 복면 사내의 어깨선과 걸음걸이에서 개똥이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다. 개똥이가 곡식을 다 옮긴 뒤 마을의 빈민가로 이동하여 집집마다 쌀가마니를 몰래 놓아두고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명환은 이 사내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품은 협객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명환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개똥이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는데 그 또한 명문가에서 고강한 무예를 익힌 터라 기척을 죽이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어 개똥이조차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일을 마친 개똥이는 날이 밝기 전에 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은밀한 계곡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등을 식혀주자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냇가에 털썩 주저앉아 복면을 벗고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 은은한 빛을 비추자 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숯검정이 씻겨나가 본래의 준수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는데 굵은 눈썹과 우뚝 솟은 콧날 그리고 고뇌에 찬 눈빛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풍모를 띠고 있었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영롱한 빛휘색, 옥패 위로 흐르는 달빛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듯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고 개똥이는 그 옥패를 가슴에 품으며 나지막이 뇌까렸다. 어머니,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이 옥패가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부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나무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명환은 개똥이의 손에 들린 옥패를 보는 순간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듯한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 옥패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비명에 간 폐세자가 지니고 있던 왕실의 신물. 쌍용패 성롱파의 한 조각임이 분명했다. 명환은 어릴 적 궁중에서 보았던 도록 속의 그림과 그 옥패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함을 기억해냈고 전율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세상에, 저 숫장수가 폐세자의 혈육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 자가 바로 2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왕손 이혈 리쉐이란 말인가? 명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낮에 느꼈던 그 범상치 않은 기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고어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 저 옥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명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개똥이의 손을 잡고 진실을 묻고 싶었으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개똥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간신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조정에는 폐세자의 잔당을 색출하려는 간신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조대감 또한 그들과 결탁한 자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섣부른 행동은 화를 자초할 뿐이었다. 명환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무 그늘 속으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예민해진 개똥이는 순식간에 옥패를 품에 넣고 단검을 뽑아들며 소리난 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개똥이의 서슬퍼런 외침에 숲의 정막이 깨졌고 명화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기지를 발휘하여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멀리 던져 소리를 유인했다. 개똥이가 돌멩이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명화는 바람처럼 재빨리 자리를 이탈하여 산 아래로 내려갔다. 개똥이는 숲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었을 것이라 여기며 안도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다시는 옥패를 함부로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서둘러 순막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산을 내려온 명화는 객사방에 들어와 촛불을 켜고 앉았으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양에 계신 대제학, 영감께 올립니다. 소인이 이곳 산골 마을에서 천하를 뒤흔들 비밀의 단서를 찾은 듯하옵니다. 폐세자 저하의 옥패를 지닌 자를 보았으며 그의 기상 또한 범인 반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소인의 다음 연통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관아의 창고가 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집 앞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밤새 나타난 의적을 흑운 검은 구름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조대감은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었고 즉시 마을의 장정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범인을 색출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금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개똥이는 숯을 굽다가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비명소리를 듣고 이를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고 주먹을 쥔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다. 기어이, 내 발로 찾아가게 만드는구나. 그는 아궁이의 불길을 끄지 않은 채 나탄 자루를 허리춤에 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의적질로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스스로 열어젖히러 가는 길이었다. 관아 앞마당은 잡혀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고 조대감은 단상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 놈들 중에 범인을 아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개똥이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성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어 포졸들조차 길을 터주었다. 개똥이는 조대감의 정면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외쳤다. 죄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시오. 그 창고를 턴 것은 바로 나요.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조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청마루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화는 탄식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런, 너무 무모하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거늘.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리빨 같은 살기가 감도는 관아의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가 바로 그 의적이오라고 외친 개똥이의 포효는 좌중을 압도했으나 교활하기 짝이 없는 현감조 대감은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기세를 꺾으려 들었다. 허허, 내 놈이 저 무식한 숫장수 놈이 감히 영웅 흉내를 내는구나. 내 놈 혼자서 그 많은 곡식을 날랐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필시 뒤를 봐주는 배후가 있거나 공범이 있을 터.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주리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비틀어 공범의 이름을 대게 하라. 조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붉은 오라줄이 개똥이의 온몸을 칭칭 감았고 2명의 건장한 형리들이 달려들어 굵은 주리틀을 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사정없이 비틀기 시작했다. 개똥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으나 그는 혀를 깨물며 비명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뼈가 휘어지는 고통이 뇌수를 찌르듯 밀려왔지만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눈에 담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독한 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더 세게, 더 세게.
비틀어라. 조대감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고 형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이 틀에 체중을 실었다. 개똥이의 정강이에서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자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조대감을 노려보며 피 섞인 침을 쨍하고 뱉어냈다. 네. 내 공범은 바로 가난이다. 내 놈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지독한 가난이 나를 움직였을 뿐이다. 내 뒤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원혼이 서 있다. 내 놈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개똥이의 절규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그 기백에 눌린 형리들이 주춤하며 손을 멈췄다. 조대감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자 극도로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참수영이다. 지금 당장 목을 베어 성문 앞에 내걸어라. 망나니가 시퍼런 칼날을 춤추듯 휘두르며 개똥이에게 다가갔고 개똥이는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먼저 갑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십시오. 칼날이 번쩍이며 그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의 대문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망나니의 칼이 개똥이의 목덜미 바로 앞에서 멈췄고 모든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낡은 갓을 쓴 선비 이명환이 서 있었다. 조대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 술주정뱅이 선비놈이 내 놈도 저놈과 한패냐. 같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조대감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환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금빛 마패 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명환의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관아 밖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육모 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관아의 포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암행어사라니.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재섰고 곁에 있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명환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현감 조득수는 듣거라. 너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가혹한 수탈과 폭정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죄 없는 백성을 살육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내 오늘 왕명을 받들어 내 놈을 파직하고 추상 같은 국법으로 다스리겠노라.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조대감은 이대로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것임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사병들을 불렀다. 이놈들 뭐하고 있느냐. 저놈은 가짜다. 가짜 어사가 관아를 습격했다. 내 사병들은 들어라.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조대감의 고함 소리에 관아 뒤편에 숨겨두었던 수십 명의 사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정규군 못지않게 훈련된 살수들이었고 수적 열세에 처한 역졸들은 당황하며 밀리기 시작했다. 난전 속에서 명환 또한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웠으나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그때 포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온몸의 근육을 부풀려 오라줄을 끊어낸 개똥이가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감히 어사 나리를 헤아려 드느냐. 개똥이는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사병들의 칼을 막아내고 그들의 턱을 올려치며 명환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무공은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실전에서 단련된 야생의 것이라 그 파괴력이 엄청났다. 사병대장이 긴 창을 휘두르며 개똥이의 가슴을 노리고 찔러 들어오자 개똥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들며 창대를 겨드랑이에 끼고 비틀어 부러뜨린 뒤 그 반동으로 대장의 가슴을 걷어찼다. 크악 대장이 나가 떨어지자 사병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개똥이는 명환을 등 뒤로 보호하며 처절한 혈투를 벌였다. 날카로운 검기가 개똥이의 옷을 스치고 지나가며 여기저기 생채기를 냈지만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한 사병이 휘두른 칼이 개똥이의 낡은 저고리 앞댐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찌익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개똥이의 품속에 숨겨져 있던 반쪽짜리 옥패가 툭 하고 튀어나와 공중으로 솟구쳤다. 핏방울과 함께 허공을 가르는 영롱한 비취색 옥패.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명환의 눈이 그 옥패를 쫓았다. 옥패는 맑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흙먼지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잃지 않았다. 명환은 적을 베어 넘기는 것도 잊은 채 홀린 듯이 달려가 떨어진 옥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또 다른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어 맞추어 보았다. 딸깍. 두 개의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완전한 쌍용 성룡의 형상을 드러냈다. 이것은 명환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개똥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숯 검정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너머에 서려 있는 기운은 분명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제왕의 것이었다. 명환은 전율하며 외쳤다. 모두 멈추어라. 칼을 거두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무력보다 강력한 영적인 힘이 실려 있어 난투극을 벌이던 사병들과 역졸들, 그리고 조 대감마저 홀린 듯 동작을 멈추었다. 명환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합쳐진 쌍용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개똥이에게 바쳤다. 소신, 이명환. 주상 전하에 잃어버린 혈육.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명환의 돌발 행동에 관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세자 저하라고 조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개똥이 또한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세자라니 나는 쑥 굽는 개똥이요. 그러나 명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아니옵니다. 저하께서는 20년 전 역모로 인해 억울하게 숨겨지신 이 나라의 진정한 적통이십니다. 이 쌍용패가 그 증거이옵니다. 저하의 모친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옥패가 저하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개똥이는 20년 전 빗물 속에서 자신을 안고 뛰던 어머니의 환영과 죽어가던 양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이것이 너의 목숨이다. 너는 천한 놈이 아니다.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상황을 파악한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거짓말이다. 저놈은 가짜다. 천안 숫장수가 왕자라니. 말도 안 된다. 저놈들을 당장 죽여서 입을 막아라. 조대감이 직접 칼을 빼들고 개똥이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개똥이는 더 이상 피하거나 막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고 달려드는 조대감의 칼을 단숨에 쳐낸 뒤 그의 목에 몽둥이 끝을 겨누었다. 서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는 개똥이의 등 뒤로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아우라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놈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나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국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개똥이의 위험 있는 일갈의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바지 가랑이는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사병들은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대감과 그 일당들을 포박했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상감마마 만세세자 저하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개똥이. 아니, 이제는 왕자 이혈이 된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쌍용패를 내려다보았다. 숯 검정 묻은 거친 손과 고귀한 옥패의 대비. 그것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삶과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붉은 노을이 관아마당을 비추며 피비린내를 씻어내듯 따스하게 감싸 안았고 이명환은 감격에 겨운 눈으로 자신의 주군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는 끝났으나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산골 마을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찬란했다. 며칠 전만 해도 피비린내와 통곡 소리로 가득 찼던 관아의 앞마당은 이제 탐관오리 조대감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압송되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관아의 안채, 이제는 임시 거처가 된 별당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비단 병풍 뒤에서 갓 목욕을 마친 개똥이, 아니 이제는 왕세자 이혈은 낯선 내관들이 바치는 화려한 비단옷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거친 삼배옷이 닿았던 피부 위로 미끄러지는 최상급 비단의 감촉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으나 그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숯검정을 씻어내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사내는 분명 훤칠하고 기품 있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으나 그 낯선 얼굴 뒤에는 여전히 숯가마 앞에서 땀 흘리던 천한 개똥이의 영혼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순물이 들어 거칠어진 투박한 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손톱 밑에 깊이 베어든 검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동시에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다. 저하, 이제 출발하실 시각이 옵니다. 한양의 대전에서 주상전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이명환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다. 그의 뒤로는 화려한 덮개가 씌워진 쌓인교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러나 이혈은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멀리 보이는 천왕봉 자락을 바라보았다. 저 산 중턱, 허물어져 가는 순막 옆에는 그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양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다. 명환, 잠시만 기다려다오. 내 떠나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 이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당황한 내관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이혈은 이미 낡은 집신을 꿰신고 문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비단옷 대신 다시 예전의 허름한 무명 저고리를 걸친 채였다. 명환은 미소를 지으며 호위 무사들을 물리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산길을 오르는 이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배어있는 숯,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순막 앞에 도착한 그는 양아버지의 봉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한 무덤가에 술 한 잔을 올리며 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 못난 개똥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하셨던 옥패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허나 저는 이 화려한 옷보다 아버지의 땀냄새 밴 등짝이 더 그립습니다. 구중궁궐의 산의 진미보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묽은 시래기죽이 더 사무칩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이혈에 젖은 볼을 어루만지듯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무덤가의 흙을 한 줌 집어 비단 주머니에 담았다. 이것은 그가 왕궁에 가서도 흔들릴 때마다 꺼내볼 고향의 냄새이자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의 초심이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흙 냄새를 잊지 않는 왕이 되겠습니다. 배고픈 서름을 아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어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이, 개똥아 하고 부르며 등짝을 치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를 하늘처럼 여기며 멀리하고 있었다. 그 거리감이 이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가마에 오르려다 멈칫하고는 천천히 백성들 앞으로 걸어갔다. 내관들이 기겁하며 말렸으나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맨 앞에 엎드려 있는 죽은 꽃분이의 어머니 박씨,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주머니, 접니다. 개똥이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박씨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고, 세자 저하.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의 손을.
이혈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그리고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여러분, 들으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을지언정 나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숯을 굽고 흙을 뒹굴던 개똥이요. 내 몸에는 왕실의 피가 흐른다 하나 내 뼈와 살을 키운 것은 바로 이 마을의 물과 바람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준 보리밥 한 덩이였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혈은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이마를 대며 백성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왕세자가 천민들에게 절을 하는 전무후무한 광경에 내관들은 기절초풍을 했고 명화는 눈시울을 붉혔다. 내 이 땅을 떠나지만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오. 저 한양도성에 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하게 죽은 꽃분이의 원혼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일이 될 것이오. 부디 건강하시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 모두 웃으며 막걸리 한 잔 기울입시다. 이혈이 절을 마치고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나와 그의 옷자락을 잡고 통곡했다. 개똥아, 아니, 저와 부디 성군이 되소서.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을 잊지 마소서. 그들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노래였고 떠나는 이의 앞길을 밝히는 축복의 등불이었다. 마침내 이혈이 가마에 오르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고개 너머로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가마 안에서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보는 이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양의 궁궐. 편전에서는 붉은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 이혈이 대신들과 국사를 논하고 있었다. 그의 치세 아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으니 탐관 오리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백성들의 곡간은 해마다 풍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신하들의 감언이설보다는 지방 곳곳에서 올라오는 암행어사들의 보고서에 더 귀를 기울였고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반찬수를 줄이고 기우제를 올리며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이혈은 홀로 남아 옥좌 뒤편의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최고급 비단 위에 놓인 반쪽짜리 쌍용패와 함께 검은 숯 한 덩이와 낡은 흙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숯덩이를 집어들어 손 안에서 굴려보았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10년 전 순막 아궁이 앞에서 느꼈던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이제는 턱수염이 덥수룩해진 도승지 이명환이 들어왔다. 전하, 또 그 숯을 보고 계시옵니까? 명환의 물음에 이혈은 빙긋 웃으며 숯을 내려놓았다. 명환아, 이 검은 숯을 보라. 겉은 이리도 검고 투박하나 제 몸을 태워 하얀 재가 될 때까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느냐? 짐은 매일 밤 이 숯에게 묻는다. 나는 과연 이 숯만큼 치열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정치는 이 숯만큼 뜨거운가? 하고 말이다. 명화는 고개를 숙이며 감복했다. 전하의 그 마음이 만백성에게 전해져 지금 조선 팔도의 칭송이 자자하옵니다. 저 산골 마을의 숯 가마터에도 전하를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졌다 하옵니다. 이혈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궁궐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마치 그 옛날 고향의 천왕봉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송덕비라니 당치 않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은 돌비석 하나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갚을 것이다. 내 몸에 흐르는 이 고귀한 핏줄의 값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키워준 그 진흙 같은 가난한 땅의 빚을 말이다. 그날 밤 이혈은 자맹을 나가기 위해 낡은 선비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명환과 함께 호위 무사 몇 명만을 대동하고 도성 밖 저잣거리로 나섰다. 왁자지껄한 장터 국밥집에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그는 옆자리에 장사치들이 나누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요즘은 살만 난다니까. 관아놈들 행패도 줄었고 세금도 감해져서 우리 같은 놈들도 다리 뻗고 잔다네. 투박한 사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혈은 국밥 국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골룡포를 벗은 그는 영락없는 촌놈 개똥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흙탕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분으로 더욱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숯 굽는 소년 개똥이는 이제 없으나 그의 영혼은 임금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숯가마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지피고 있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은 궁궐의 황금 지붕이나 초가집의 집지붕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어진 임금의 마음처럼